IMF 총재가 예견하듯이 23년 내에 세계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경제권이 경기 침체에 처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포감을 유발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계 주요 기관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23년 1월 5일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전된 채 유지되고 있고요.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지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23년에 여러분이 만나실 이 시중금리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는 국면인데 우리 세계 경제가 또 경기 침체 안 온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 주요 기구가 국제기구가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다 하나같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경기 침체 안 오는데 경기 침체 올 것처럼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드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비 안 온다고 할 겁니까? 비 오면 비 온다고 할 것이고 쨍쨍이면 해가 쨍쨍인다고 말씀드려야 될 일이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도 경기 침체 온다,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오는 것이고 얼마만큼 강도로 올 것인지 정확하게 그 국면, 날씨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질문인 것이죠. 근데 제가 매월 이게 글로벌 리스크 워치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제금융센터의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1월 달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리스크 7대 리스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경기 침체예요. 이게 경기 침체 리스크 요인이 발생 가능성도 트리플.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도 확실하고 그리고 그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에 주는 그 리스크, 영향 요인도 가장 크다. 둘 다 가장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이 리스크 요인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2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입니다. 이때부터 등장했어요. 그 전에는 전월 대비 1위가 아니었고 밑에 순위였는데 1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경기 침체가 또 굳건히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이 단어는 또 과장된 게 아니라 세계 주요 기관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만큼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나머지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 통화 긴축의 충격이 뭘까요? 그것도 경기 침체인 거예요. 신용 위험, 이게 고조되고 있죠.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기업들의 부실 문제, 이것도 경기 침체예요. 그리고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고물가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이것도 경기 침체예요. 그리고 자산 가격 조정되고 있죠. 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조정인 거예요. 이것도 경기 침체 요인이에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이것도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에요. 강달러 기조는 그래도 리스크 요인으로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7번째 리스크 워치로서 등장하고 있을 만큼 강달러도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한 물가 잡기 더 힘들죠. 그리고 이 강달러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더 해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다 이게 다른 용어로 설명했지만 나머지 용어들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요인들이에요.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로 뭐 미중 패권 정쟁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홍콩 사태 뭐 그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뭐 이런 요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월 달 내내 그리고 12월 달부터도 계속 보세요. 계속 12월 달에도 글로벌 리스크 워치로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서 등장한 7대, 7대 리스크 요인이 다 경기 침체라는 이 단어에 귀결된다는 거죠. 경기 침체 오는가? 경기 침체 온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절대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유발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관하시고 그러면 나는 이 경기 침체 국면에 어떤 대응을 해볼까? 어떤 준비를 해볼까?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이 안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경기 침체 오는 구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또
또 이 아뢰공포라는 단어와 가장 직결된 그 표현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장기 금리가 높을까요? 단기 금리가 높을까요? 단적인 증거를 대볼게요. 제가 PD님께 돈을 좀 빌려볼게요. 100만 원 좀 빌리겠습니다. 제가 급해요. 자, 근데 오늘 저녁에 갚을 거예요. 이자 받으실 거예요? 이자 안 받으시죠.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을 제가 빌리는데 1년 있다 갚을 거예요. 빌려주실 거예요? 고민이 좀 되시죠? 그렇게 고민이 되는 이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을 리스크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뭐를 받아야 돼요? 이자를 좀 받겠죠. 극단적인 예로 그 대출을 해줄 때, 장기로 대출을 해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고자 하는 거죠. 맞아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에요. 됐죠? 근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근데 말이죠, 7월 6일자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됩니다. 22년 7월 6일자로. 그리고 오늘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그 마지막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23년 1월 5일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전된 채 유지되고 있고요. 오히려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벌어지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보통 아뢰공포라고 불려지는 증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2년물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된다. 근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단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구나. 역전되면 이상한 일이구나. 그 역전되는 것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리세션 공포. 근데 이게 왜 리세션 공포냐? 상대적으로 이 10년물 금리는 장기간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느낌이니까 이게 미국 경기 자체를 설명해요. 그리고 2년물 금리는 아무래도 단기 금리니까 미국 기준금리와 더 연동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2년물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에 가깝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리는 미국 장기 경제에 가깝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낮게,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는 것은 특히 이 지점에 고점 찍고 떨어지죠. 미국 경기가 어렵겠구나,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러면 반대로 기준금리는 그거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를 10년물 금리 밑으로 인하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의미도 제시됩니다. 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해 가시죠? 어쨌든 이렇게 금리를 과도하게 높이다 보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경기라는 토끼를 그냥 뒤로 내팽겨치고, 경기 토끼는 내가 나중에 잡겠어, 일단 물가라는 토끼부터 잡겠어, 두 마리 토끼 중에. 그럼 물가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막 한 거예요. 냅다 달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기라는 토끼를 놓치는 격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목소리는 뭐예요? 경기 침체 놓치지 말라, 금리 인하해라 라는 요구가 나름 반영되다시피 하는 그런 그래프의 성격이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쉽게 말하면 리세션 공포로 해석을 한다면 과도하게 높아진 금리가 경기 침체를 더 불러오는구나. 금리의 역습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물론 이 아뢰공포에 해당되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 현상을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역전 금리 차, 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행 지표들에,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선행 지표에도 많이 들어가요. 이 경기가 좋을까 나쁠까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날씨가 좋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뭘로 볼까요? 기압, 뭐 온도, 그리고 뭐 습도, 아니면 뭐 구름의 양, 뭐 이런 걸 가지고 날씨가 좋아 안 좋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 안 좋아라는 걸 판단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표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고 많이들 일컫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경기 침체 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역전 현상 자체도 경기 침체 올 거라는 그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것이 찾아왔으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봐야 되는데 세계 경제가 어두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21년 10월에 전망했을 때 IMF가 이렇게 세계 경제가 그래도 탄탄하게 유지될 거야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22년 1월 들어서 특히 전쟁의 충격이 반영되듯 한번 조정되죠. 하향 조정돼요. 그리고 22년 7월 들어서 고물가의 충격, 고금리의 역습, 그게 반영되듯 또 한번 크게 하향 조정되죠. 그리고 22년 10월 들어서 또 한 번 하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23년 1월에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하향 조정될까를 여러분 지금으로선 가늠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역시 그 전망치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된다 만약에, 그러면 주가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예견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모두 다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그게 주가에 추가적인 반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 기대치보다 더 안 좋아요. 그때 추가적인 주가의 조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대 이상의 조정이 있다. 근데 이미 IMF 총재가 예견하듯이 뭐라고 했냐면 23년 내에 세계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경제권이,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처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마치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제롬 파월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지죠.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세요. 우리 금리 인상 이만큼 할 겁니다. 라는 종류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MF 총재의 발언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다른 기관들의 조정하는 거, 이런 것을 좀 가감해 본다면,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 2.7% 전망치가 2.5% 밑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또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무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22년 10월에 전망했던 2.7%를 맞다고 가정하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게 좋거든요.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얼마예요? 3.5%예요. 그걸 밑돌면 어때요? 세계 경제가 둔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2년에는 경제 성장 순환 사이클에서 둔화 국면이다. 그리고 23년은 3%도 채 안 되는 2.7% 혹은 2.5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 얘기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 다른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그냥 3% 성장률이 채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 국면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2019년도 경기 침체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은 경제 위기 국면인 거죠.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23년에는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들은 매일 나오고 있고요. 매일 나오는 데이터를 여러분께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 과정인데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어요.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강조해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PMI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는 그 경제 국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리세션이 왔었을 때 이렇게 그림자처럼 다 모든 리세션 구간들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그림자처럼 찾아오더라. 근데 22년, 23년은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50이 기준선입니다. 그 기준선을 상회하면 나름 둔화, 떨어지잖아, 하강 국면. 둔화하고 50을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침체 국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40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경제 위기급,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지표가 매월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참조하고 있는 CIC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Manufacturing PMI 지수인데요. 글로벌 지수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연녹색이죠. 글로벌 지수가 21년 5월 즈음에 정점을 찍었죠. 이게 여기가 경제 위기죠. 40도 안 됐으니까. 경제 위기에서 나름 리커버리, 회복되는 구간이고요. 이게 확장이에요. 익스펜션. 그죠? 확장 국면을 지나서 이게 뭐예요? 리세션, 둔화예요. 둔화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22년 약 9월 들어서 50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게 뭐예요? 침체가 시작된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근데 글로벌 경제 말고 유로존부터 볼게요. 유로존도 21년 한 중반쯤에 정점을 찍고 둔화되다가 침체, 급격한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정점을 찍고 급격한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먼저 회복됐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조기에 회복됐고, 그러나 둔화되다가 이제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침체.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이게 주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로존, 일본, 그리고 중국, 요 정도가 주요국인데 이 주요국들이 다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50을 밑돌기 시작한다. 제가 40을 밑돈다라고 경제 위기 온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진 않았었는데 이 그래프를 제시해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1960년부터 쭉 그래프를 다 제시했습니다. 뭐 제가 그래프를 그렸을 뿐 이 데이터는 한국은행 데이터를 그대로 엑셀로 업로드해서 그래프만 그렸을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1980년 5.1 쇼크에 따른 충격 마이너스 1.6% 성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1998년 마이너스 5.1% IMF 외환 위기예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0.8% 플러스 성장했지만 우리는 다 경제 위기라고 일컫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시 팬데믹 경제 위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있었는데 네 번의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전망치 이 값이 어때요? 제일 낮아요.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도 좀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975년 정도까지가 이 플럭추에이션은 계속 그리지만 나름의 정점을 향해 관통하잖아요. 그리고 75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다가 일시적인 이런 팬데믹과 전쟁과 같은 충격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그냥 이게 건장한 사람이 한번 쓰러져 가지고 다리가 접질렀어요. 그러면 또 이게 치료하면 또 잘 낫잖아요. 그죠? 근데 노약자예요. 한번 접질러서 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러면 소위 잘 붙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장기로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왔던 이 치명타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에 따른 충격,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우리 경제를 조금 더 앞당기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 변화거든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일시적으로 2020년 그리고 22년까지 찾아왔던 이 팬데믹 경제 위기, 또 고금리, 고물가, 또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충격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충격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하게 만드는 저성장 국면을 더 앞당기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큼 어려운 국면이니 정말 대대적으로 정부든 기업이든 단단히 준비하고 좀 대응해서 다시 중성장 코리아, 고성장 코리아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드니 여러분 걱정하시고 움츠리고 나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서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23년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했는데 경제 전망의 단어는 곧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거예요. 경제 전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머니인사이드와 함께 유료 회원만을 위한 경제를 보는 눈 그 강의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궁극적으로 경제를 보는 눈은 경제 성장률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걸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23년 한국 경제를 1.9%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KDI가 1.8%로 낮춰 잡았어요. 한국은행은 또 11월에 1.7%로 낮춰 잡았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정부는 12월에 1.6%를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비관적입니까? 제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들 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비가 온다고 설명한 것뿐이라는 거죠.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제를 제대로 판단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썸네일이나 앞에 등장하는 몇 가지 문구만 보시고 공포감 조성하네 이렇게 오해해 보시면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제대로 진단하고 가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1.6%가 맞다라고 가정하고 가겠어요. 가정하고 가는데 제가 우리 그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경제학 강의에는 그 실질 GDP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성실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게 경제를 구성하는 부문이라고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그 부문이에요. 굳이 따지면 실질 GDP가 1.6%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이런 것들이 나름 가중평균 이만큼 성장한다라는 뜻인데 안타깝게도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기업의 투자예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전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전망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전망이에요. 여러분 23년 경제를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데 기업의 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압력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위축시켜 나가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이 그런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줄어들겠다. 세계 각국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22년에도 좋지 못했는데 23년 수출은 그거보다 더 감소한다라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4.5%로. 그나마 민간 소비가 2.5% 정도 버텨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1.6% 성장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런 걸 경기 침체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2.5% 숫자에 담긴 의미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아이스크림을 10개 사 먹었어요. 그리고 올해 역시 아이스크림을 10개 사 먹어요. 근데 작년에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소비 지출액이 얼마였어요? 제가 10개. 10,000원이죠. 근데 올해도 역시 10개를 사 먹는데 이번에는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이에요. 그럼 올해의 소비 지출액이 얼마예요? 12,000원이죠. 제가 소비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소비 지출액의 증가세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2년에도 고물가였고 23년에도 그 고물가 기조가 나름 물가가 안정화되는 기로가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라고 강조했죠. 그 과정에서도 민간 소비 지출이 2.5%밖에 안 증가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년 대략 3.5%거든요.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근데 민간 소비 증가율이 2.5%다? 이것은 소비가 나름 뒷받침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제 국면이다.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을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뭐 주가가 지난 22년 10월이 저점일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저는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글로벌리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계속 반복되다시피 하다 보면 그게 주가에 추가적인 조정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경기 침체, 이 경기는 기울기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식 투자하시는 것을 막고자 하진 않아요. 주식 투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설명해 본다면 금리가 여전히 높아질 것이고 23년에 여러분이 만나실 이 시중금리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역시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게 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같은 돈 1,0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5%의 수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5%를 못 볼 거다. 5%를 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저축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0%, 뭐 저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2%, 3% 벌기 위해서라도 주식 투자할 수 있겠지만 5%도 채 못 볼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벌 거라는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현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저축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재테크 투자라는 것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많이 늘리시고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평년보다는 적게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손실을 좀 줄이는 그런 지키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 왜 이 경기가 기울기를 결정하느냐. 테슬라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각종 많은 기업들이 기대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는 결국 경기 침체를 반영했기 때문에 선행하니까 반영했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는 반영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 정도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것에 맞게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기 침체가 계속 반영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대보다도 못한 실적이 발표되는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처럼 계속 기대보다도 못한 실적이 발표되는 게 그게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다 온전히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경기 침체 요인들, 예를 들어서 IMF가 경기를 전망하는데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그 전망치보다 더 하향 조정된다. PMI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진다. 그리고 뭐 금리는 더 올라간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안 잡힌다. 기업의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될 때마다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먼저 진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좀 판단해 보시고 나는 좀 적극적인 투자자야.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야. 그런다면 좀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나는 좀 안전 추구형이야. 지키는 투자를 좋아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새해 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나의 투자 성향. 그런 걸 투자 성향을 구분해 보고 나는 정말 지키는 투자 안전 추구 성향이다. 라고 한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 500만 원 투자했는데 하루 종일 일에 손에 안 잡혀요. 그러면서까지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 좀 안전 투자 성향에 좀 가깝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여러분 투자 성향에 따라 내가 안전 추구형이라고 한다면 현금 보유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시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좀 공격적 투자자야. 난 현금 5% 이상 벌 자신이 있어. 난 그런 모험 투자를 좋아해.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나 내일도 잘할 수 있어 하신다면 그러면 또 주식 투자를 제가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전망할 때만 해도 22년에는 주식 투자 하지 마십시오. 좀 말리는 경향이 좀 강했다면 23년 투자의 방향에서는 말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채널에서는 이미 공약 발표하면서 새해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뭐 딱 5만 명 정도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셔가지고
연말 안에 10만 명을 꼭 달성시켜서 10만 명 달성되는 날, 그날 일괄정산을 받아서 전액을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난치병이라는 짐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께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받은 그 수익은 돌려드리는 게 맞겠다. 제가 이미 이 채널로부터 너무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 정말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